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세 번의 시간에 걸쳐서는 뭐 보수 진보라든지 또 이렇게 정치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주로 나눠봤는데요. 오늘 네 번째 시간부터는 이 청년들이 요새 가장 어떤 그 고민을 하고 있는지, 그런 청년들의 고민에 대해서 좀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뭐 여러 가지 고민이 있겠지만 어떤 이제 부분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씩 짚어보고, 또 청년들의 생각, 또 이렇게 또 여기 나와 계신 또 패널 분들의 생각, 이렇게 해서 좀 종합적으로 청년들의 고민에 대해서 좀 들려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먼저 두 분은 고민이 있으세요? 청년이잖아요. 고민 있으신지? 고민. 요즘은 정치적인 고민이 제일 많은 것 같고, 개인적인 고민은 그렇게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살만한가 큰 거를 겪어놓으니까 개인적인 그 고민이나 이런 거는 좀 작게 느껴져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예. 고민 없으세요? 마찬가지로? 뭐 있었는데 항상 그렇지만 이제 모르겠어요. 2030의 고민은 그거죠. 취업, 그 다음에는 결혼, 급여 뭐 이런 것들. 근데 뭐 여러 가지 이제 저도 뭐 한균영 씨처럼 이제 다른 큰 관심이 있는 상태지만 어쨌든 2030 청년층들이 겪는 고민을 다 갖고 있고 또 고민하고 있죠, 항상. 네. 그렇습니다. 청년들의 고민들이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객관적으로 이렇게 나온 자료에 의해서 청년들이 어떤 고민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료 화면 좀 보겠습니다. 자, 취업이라고 제목이 대문짝만하게 나왔네요. 자, 보면은 청년층의 현재 고민. 자, 이거는 2015년에 조사한 결과입니다. 보면은 자, 그 20대 30대로 나와 있는데, 20대는 그 경제적인 문제, 일자리, 요렇게 두 가지, 또 뭐 학업과 진로 문제 역시도 마찬가지네요. 그래서 세 가지가 가장 높고, 그 다음에 30대의 경우에도 30대는 압도적으로 경제적 문제가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일자리, 또 뭐 이성 문제가 눈에 보입니다. 30대는 이성 문제 보이고, 가족 문제 이렇게 보이네요. 좀 20대하고 30대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옆에 보면은 5명 중 1명이 공무원 직장을 원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보면은 이 조사에 의해서 전체 그 청년들의 88.9%는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또 심각한 그 걱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요거 보기 전에,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장 그 청년들의 고민이 지금은 이제 취업과 관련된 것이라고 지금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럼 이제 먼저 이 고민을 얘기하기 전에 과연 이제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데이터들은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통계 자료, 뭐 지표라고 하죠, 흔히. 그래서 많이 뭐 느끼지 않을 수도 있지만, 자, 먼저 이제 고용률이라는 지표가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전체 인구 대비 취업자 수의 비율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 자, 그래서 고용률은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15세에서 64세 인구가 OECD 기준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 인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고용률인데, 뭐 2009년 이후에 꾸준히 상승하고 있죠. 뭐 이거를 어떻게 판단하는지는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쉽게 결론을 내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보시면은 이제 일단은 준비한 건 인구입니다.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뭐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인구도 증가 추세에 있다. 그 다음에 자, 취업자 수를 보면은 취업자 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인구도 늘어나고 있고 취업자 수도 같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상대적인 비율 아니겠습니까? 비율이다 보니까 뭐 어떤 의미를 우리가 이렇게 쉽게 부여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보시죠. 그 다음 보면 이제 실업률에 대한 또 지표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래서 실업률은 조금 정의가 달라요. 이 전체, 아까는 인구수였다면 이번에는 경제활동 인구라는 거 대비해서 실업자 수의 비율을 우리가 실업률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이 실업률은 먼저 얘기하기 전에, 그럼 경제활동 인구가 뭐냐? 경제활동 인구는 취업자에다가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실업자를 보통 얘기해요. 뭐 이게 기준은 자세하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뭐 생략하고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뭐
구체적인 건 좀 배제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경제활동 인구가 있고 비경제활동 인구는 취업도 아니고 실업도 아닌 상태고 흔히 얘기하는 이제 뭐 가사 그다음에 뭐 또 일반 학생들 그런 걸 순수한 학생들을 의미하는 거겠죠. 자, 그럼 이제 청년의 우리 실업률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 전체 실업률보다는 우리가 이제 청년에 관심이 있으니까 자, 청년 실업률이 뭐 등락을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꾸준히 상승한다, 뭐 하락한다 이렇게보다는 근데 이제 최근 몇 년간은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는 거는 어쨌든 사실입니다. 보여지는 거에 의하면. 자, 그다음 보시면 경제활동 인구죠. 경제활동 인구는 계속 줄어들다가 조금 다시 약간의 늘어나는 그런 걸 보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실업자 수는 어떠세요? 늘어나는 것 같이 보이시죠? 네. 예, 그러니까 경제활동 인구도 어느 정도의 변화가 있고 실업자 수도 좀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실업률이 높아지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또 하나 봐야 될 건 우리가 비경제활동 인구라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경제활동 인구를 뺀 이제 나머지죠. 전체 인구에서.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쉽게 얘기하면 이제 구직 활동을 안 하거나 취업을 안 하거나 뭐 이런 사람들인데, 여기서 보면 비경제 활동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아예 포기하지는 않고 구직을 위해서 이제 참여를 하는 의사는 있다. 이런 식의 사람들이 늘어난다라고는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이제 실업을 봤는데 지금 그 실업률만 보면은 굉장히 청년들의 상태가 나빠지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보조적으로 청년에 대한 고용률도 조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청년 고용률도 보니까 고용률은 또 늘어나고 있어요. 실업률하고 동시에. 예, 그래서 뭐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자,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고용률은 전체 인구라 그랬죠. 그래서 경제활동 인구가 아니라 전체 인구 보면 이제 전체 청년 인구는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출산 때문에 아마 계속해서 지금 추세로 아마 자리 잡힐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취업자 수를 보시면 쭉 내려왔다가 몇 년 동안에 또 취업자 수는 늘어나고 있죠. 2013년부터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미세하게, 그러니까 뭐 많아지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분수니까 비율이 분모가 작아지고 분자가 커지면 전체가 커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일단 고용률은 높아질 수도 있다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실업률도 높아지고 있지만 어쨌든 고용률도 같이 높아지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뭐 심각히 우리가 실업이 문제입니다, 뭐 취업이 안 됩니다, 일자리가 없습니다, 또는 그 반대되는 이런 식의 결론은 쉽게 내릴 수가 없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제 청년들이 과연 그럼 취업이 가장 문제가 많다고 하는데 원하는 일자리가 뭐냐 이렇게 조사한 결과를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이제 2015년 조사에서 어떠십니까? 보니까 공기업이 네, 공기업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대기업, 중소기업 이런 순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공무원은 아예 빠졌고, 공무원은 아니고 이제 기업 형태가 뭐냐 그랬을 때 공기업에 대한 선호가 제일 높다. 네, 이런 점을 볼 수 있겠죠. 그게 또 상대적으로 창업이라든지 자영업은 별로 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조사는 이제 샘플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런 한계를 생각하고 이제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자, 또 다른 조사예요. 이제 최근 조사인데요. 이번 달이에요. 보면은 역시 일하고 싶은 곳은 공공기관이 가장 많고, 그러니까 공기업이랑 비슷하죠. 네. 그러면 공무원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거 보니까 공무원에 대한 어쨌든 공공 쪽이나 공무원에 대해서 이런 그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공무원들이 이렇게 지금 많이 원하고 있고, 또 지금 정부 정책도 공무원을 많이 뽑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들어보셨죠? 네. 네네. 자, 그럼 이제 공공기관이 커짐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한번 사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 사례가 뭐냐면 바로 그리스예요, 그리스. 그리스가 이제 뭐 경제 위기를 겪고 뭐 이렇게 했다는 거는 아시는 분들도 아실 텐데, 자, 이렇게 해서 위기가 시작이 됐죠. 그래서 2010년에 이제 구제금융을 요청을 했고, 중요한 거는 2015년에 극진 좌파 연합이 그 정권을 잡으면서
지금 6월 달에 디폴트, 그러니까는 부도가 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뒤로는 지금 이제 조사를 안 했지만 지금 2015년 6월까지 상태에서는 국가 부도 상태를 맞았다. 왜냐하면 이때 그 투표를 했었는데 긴축 정책에 반대를 했다고 해요, 국민들이. 그래서 결국은 부도 처리가 된 걸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뭐 함부로 제가 뭐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 그 의견을 좀 따와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경제 원인이 과다한 사회보장비 지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복지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과다한 사회보장비 지출과 그 다음에 또 공공부문의 비효율성. 그러니까 이제 그 두 가지는 제가 이렇게 박스가 되어 있는데 나머지 요인도 있죠. 어떤 경제라는 거는 한 가지 원인만 놓고 볼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복합적 요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비효율적인 공공부문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래프를 보시면 어떠세요? 뭐가 보이시나요? GDP 대비 비율이래요. 근데 공무원의 임금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게 10%가 넘습니다. 그죠? 네. 굉장히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네. 네. 그래서 유로 지역에 비해서, 평균에 비해서 굉장히 그리스가 높은, 공무원의 임금 비중이 높아졌다. 그래서 그 공공부문의 어쨌든 팽창이 일단 한 가지 요인으로 지목이 되고, 또 여기에 더불어 공공부문의 어떤 노조의 영향도 있다는 그런 우리가 사례를 지금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현재 어쨌든 정부의 결정자인 이 당시 문재인 후보의 이 공약들을 한번 보면, 자, 일자리위원회 설치, 그리고 공공부문 일자리 증대 보이시죠? 그 다음에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창출하겠다. 그리고 뭐 나머지 얘기들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후보 시절 한 얘기였고요. 자, 그래서 청와대에다 이렇게 일자리 상황판을 갖다 놓고 일자리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약이 어쨌든 이행이 됐고요. 자, 이걸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런 일자리 상황판이라고 해서 아까 우리가 봤었던 실업률, 고용률 뭐 이런 지표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청와대에다가 설치를 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짧게 얘기해 보시죠. 화면이 넘어가면 안 되니까. 과연 저렇게 저걸 일일이 체크를 하면서 매일 볼까? 저것도 쇼맨십이지 않을까? 저것도 또 하나의 근데 보여주기다. 네.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싶진 않고, 저거는 쇼맨십이 아니라 저거는 좀 진정성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은 방금 좀 했어요. 근데 대통령이 이렇게 그 상황판이 없으면은 이런 보고를 안 받는 건 아니지 않을까요? 다 받겠죠. 그때 보고를 받겠죠. 근데 청와대에서 설치를 했네요. 그만큼 더 중요하게 여기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메시지를 네. 보여준다. 그거를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전시행정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전시행정이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국민 그 인수위를 거쳐서 이제 나온 얘기인데요. 자, 역시 그 공공부문 81만 개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마중물로 해서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건 이제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 후에 이제 나온 결과예요. 그 다음에 이 양질의 사회 서비스 일자리 34만 개를 만들겠다. 이건 이제 공무원 공공 일자리 부분에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가 자료를 여기까지 봤습니다. 자, 그러면 어떠세요? 이런 일자리 정책들에 대해서 이제 요거는 좀 정책적인 거니까, 예. 어떤 쭉 보셨잖아요? 어떠세요? 그 거의 끝날 때쯤에 공공부문 81만 개 만든다는 게, 네네. 그거를 저번에도 보고도 너무 어이없어가지고 황당했었는데 또 어이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국가를 그냥 하나의 그냥 작은 가정으로 본다고 하시면 그냥 집안 내에서 용돈 준다는 거잖아요. 집안 내에서 그냥 빨래 개주면 용돈 줄게, 뭐 부모가 그렇게 하는 거. 어쨌든 근데 집안이 굴러가려면 밖에서 돈을 벌어와야 되는데 청년들한테 자꾸 집안일만 시키려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그 여론조사가 설문조사에 의하면 공무원의 그 원하는 비율이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저 되게 답답한 게, 보면 주변에 친구들이나 이렇게 이제
제가 딱 취업 적정한 시즌이고 이제 대학 졸업 이제 했을 때고 딱 그 정도라서 네네. 주변을 친구들을 돌아보면 대부분 다 공무원 준비한다거나 공기업 준비한다거나 다 그렇거든요. 공부를 좀 한다는 친구들이 더 그래요. 공기업을 가겠다. 뭐 아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삼성도 합격하고 한전을 합격했었나? 한전을 합격하고 2개를 합격했어요. 근데 네. 한전을 갔거든요. 그런 것만 봐도 이게 뭔가 경쟁력 있게 뭐 그런 것보다 자기 삶의 질을 중요시하고, 그거는 근데 개인적인 선택의 부분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전반적인 청년들의 그런 공감대, 모든 그 전반적인 청년들의 이렇게 정신이나 생각하는 게 다 공기업 혹은 공무원 쪽으로 좀 머물러 있다라는 거를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취업 정년기에서 주변을 돌아보면 그걸 피부로 너무 와닿아요. 진짜 친구 10명을 물어보면 10명 중에 거의 한 7명 정도가 공무원이나 공기업 관련해서 목표를 가지고 있거나 하고 있거나 그런 식이라서 뭐 이러다가는 온 청년들이 다 이제 공무원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도 받긴 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을 우리가 선호하는 이유가 이제 안정적인 일자리라는 측면과 그다음에 이제 임금 수준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왕이면 뭐 안정적이면서 임금도 괜찮은 공무원을 선호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이대로 계속 그러면 원하니까 공무원을 많이 만들어주면 좋은 걸까요? 글쎄요, 전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행정학이나 이제 조직학에서도 보면 공무원의 특성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공무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국가에서 배려를 하는 거를 법조항에도 집어넣고 규정을 만들어서 공무원도 뭔가 고용을 보장해 주는 거라든지, 그래서 정년이 보장되고 뭐 이런 제도들이 있잖아요. 물론 고위공무원으로 올라갈수록 좀 상황이 달라지지만, 그래서 그 안정성을 보고 청년들이 오는데, 이제 그만큼 이제 안정적이게 되고 상대적으로 덜 쪼기 때문에 약간 공무원은 일반 사기업의 직원보다는 약간 좀 상대적으로 안일해지는 경향이 있고 조직이 경직되는 경향이 있다. 뭐 이런 식의 조직 연구 결과가 쭉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소위 청년들이 20대, 30대가 공무원에 열광하냐면 그거죠. 안정성. 그리고 안정적인 대신에 임금이 적냐면 또 그것도 아닌 거죠. 임금 외에 복지 카드에다 또 공무원이라고 하면은 그 은행 같은 데서 얻는 대출 혜택, 무슨 혜택 굉장히 많아요. 공무원입니다 하면은 어서 오세요 하고 당장 기준이 달라지니까 그런 걸 봐도 공무원이 우위에 있고, 그렇다고 해서 다른 데 가면 양질의 일자리를 얻을 수 있냐면 지금 그거예요. 문제가 되는 건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거예요. 보면 청년들은 뭐 실업자가 많다 하는데 또 지방 내려가면 또 외노자 못 구해서 안 달린 공장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과도기에 이제 정말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 할 때 뭐 중소기업이든 공장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기술 개발을 했어야 되는 타이밍을 놓쳤어요. IMF 이후에 한 이제 IMF 때쯤 해서 그때 이미 기술 개발을 해서 어느 정도 뭐 크레인으로 나르든지 뭔가 좀 여자든 남자든 젊은 사람들이 쉽게 진입할 수 있고 이 직업 괜찮다 하는 구미가 당기는 일자리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노가다 싫어 이런 식으로 다 만들어버려서 일자리가 양극화된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청년층들이 취업을 미루고 이왕이면 공기업까지 공무원까지 하게 된 게 아닌가 합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정책이 나아가야 될지 좋을까요? 이 바람직한, 그러니까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기 위해서 아까 그 정부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마중물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공무원을 많이, 공공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면. 그러면 어떤 좋은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또 뭐 전문가가 아니라 뭐 이게 그냥 답이다라고 입장에서, 그냥 답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 일자리는 이미 포화 상태를 넘어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좀 있으면 뭐 이제 아시아의 그리스 사태가 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 정도로 이제 포화 상태를 넘어섰기 때문에 공무원을 계속하고 공공 직업, 공공 관련 이런
그런 제한을 늘리는 것보다는 외국인들의 투자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기업들의 일자리 뽑는 거를 늘린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의 정책이 나와야 지금 딱 할 타이밍인데, 이미 그 타이밍이 딱 박근혜 대통령님 때 이제 그런 타이밍을 이제 늦게나마 잘 잡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반대 정치 세력에 있는 그쪽에서 잡았다고 뭐 이 정책에 대한 이 상대에 대한 복수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를 완전 갈아엎고 공공기업으로 다 바꿔가는 지금 그런 추세인 것 같아서, 오히려 지금 더 해야 될 타이밍인데 더 반대로 가니까 되게 위험하게 느껴지는 게 사실이고, 저한테는 그런 것 같아요. 일단 뭐 저는 뭐 이상주의자도 아니고 현실주의자인 편인데, 그래도 청년이 좀 더 이렇게 위험한 거에 대해서 좀 그래도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안정적인 것보다 자기가 하고 싶은 가슴 뛰어는 이런 거를 찾아야 전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변을 보면 다 안정적이고 그런 공무원이나 공기업만 찾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좀 더 할 수 있게, 그렇다고 청년들이 가슴이 안 뛴다라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가슴 뛰는 부분을 직업이 아닌 다른 분야에서 찾고 있다고 생각해요. 취미나 연애나 뭐 아니면 뭐 기타적인 부분으로 그런 부분으로 찾고 있는데, 그거를 일자리 쪽으로 시선을 돌릴 수 있도록 국가가 좀 그런 배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런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서 아쉬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무원, 공기업 아니면 공채 이런 거 외에는 그러니까 좀 상대적으로 느끼는 진입 장벽이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창업을 한다 해도 리스크가 워낙 크고, 예를 들면 당장 20대, 30대가 아니라 사회 경험 많은 5, 60대가 창업해도 뭐 열에 9은 망한다고 그러고, 또 경제도 또 그렇게 썩 좋은 환경은 아니고,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아주 큰 데 들어가자 이런 안정지향적이 되는 것도 있지 않을까. 근데 문제는 공무원을 그렇게 늘린다고 해서 해결이 될지 모르는 게, 공무원을 만약 그렇게 늘렸는데 감당이 안 되면 공무원도 구조조정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좀 그런 생각도 들던데. 공무원에 대한 구조조정이 사실상 힘들어졌죠. 왜냐하면 이제 그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임금 피크제라든지 뭐 성과 연봉제, 네. 또 뭐 정년에 대한 뭐 이렇게 감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상대적으로 지금 정권이 좀 후퇴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때 당시에 비해서는. 지금 정권은 절대 할 생각이 없는 정권이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하고, 탄핵 세력의 주축 세력 중 하나도 또 공무원 쪽이라고 저는 확실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임금 피크제 뭐 이런 것 때문에 확실하게 그냥 무조건 반기를 들었잖아요. 자기들 뭐 밥그릇에 영향 끼친다고. 그래서 계속 얘기했지만 자꾸 집안 내에서 돈놀이를 하는 것 같아서, 집안 내에서 돈이 도는 것 같아서 결국에는 소진되는 수밖에 없는, 뭐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시간 문제일 뿐이고, 우리나라 지금 경제 규모가 좀 크니까 다만 그리스보다는 좀 더 걸리지 않을까 싶기도 하지만, 그래도 시간 문제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업이 일자리를 안 만드니까 공무원으로 자꾸 눈을 돌리고, 또 그러니까 기업이 만들어내는 일자리가 적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너무나 경쟁이 치열해서 자꾸 이제 물론 이제 거기에서 똑같은 생각들을 다들 하니까 공무원도 늘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기업들이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왜 안 만드는 건지,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국가를 보면 우리나라, 뭐 미국, 뭐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가 있지만, 봤을 때 기업하기 좋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몇 되지 않아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래도 지금 좌파 바람이 그래도 많이 불었었다가, 요즘에 이제 최근 한 5년 됐나? 하여튼 그때부터 그리스 사태 뭐 이런 거 터지면서, 베네수엘라 이런 거 터지면서 이제 전부 다 이제 우익 쪽으로 가고 있는 현실인데, 그래도 아직 전 세계적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그렇게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기업도 결과적으로 하나의 거대한, 뭐랄까,
독자적인 국가나 다름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의 거대한 집단인데 그 집단도 자기들이 하기 좋은 곳을 찾아가는데 뭐 박근혜 대통령님 때까지만 해도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슬로건 중에 하나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고 뭐 청년 창업 이런 것도 들어본 적도 없고 오히려 전 세계적인 바람에 역행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서 세계적으로 본보기가 많은데 그 본보기를 알면서도 그리로 굳이 가야 되나 싶어서 그러니까 지금 그 기업이 일자리를 안 만든다고 하니 자꾸 이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해달라는 식으로 이제 좀 이제 권리를 좀 강화해달라는 얘기죠. 뭐 그런 차원도 있고 또 이제 기업이 그러니까는 일자리를 안 만들어 주니까 공무원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고 워낙 또 이제 그러니까 아까도 했다시피 좀 들어가는 진입도 좀 좁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일을. 그러니까 일자리가 없다는 거는 결국에는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뭐 구인 구직 사이트 가면은 맨날 공고가 올라와요. 무슨 기업 뭐 월 170 무슨 면접 후 협의 뭐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데 이제는 그게 사실 결국에는 구직층의 기대에 부응을 못하는 일자리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오잖아요. 뭐 면접을 보러 갔는데 뭐 연봉 얼마라는 얘기를 듣고 갔더니 알고 보니 상여금과 퇴직금 포함이더라. 뭐 이런 얘기들. 그래서 덧글 보면 욕하고 난리가 나죠. 아 사기당했구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업체들이 상당히 많고 사실 그런 게 보면은 큰 기업보다는 중소규모 기업에 좀 많이 분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이제 불신이 커지고 물론 좋은 기업 정말 많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불균형하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믿을 만한 곳을 찾아서 가는 습성이 있다. 근데 사실 그런 점이 은근히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임금이나 특히 퇴직금을 보호받고 싶은 경우 뭐 아니면 나 자신의 취미 생활을 보장받고 싶은 경우 그런 것 때문에도 또 공무원에 상당히 많이 관심을 기울이죠. 경제적인 이유도 그렇지만 보면 그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 단속을 한다고 하는데 뭐 그게 단속이 되나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느 정도 그 구인 이제 청년층도 그렇지만 뭔가 구인을 하는 입장에서도 뭔가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되고 당장 고용을 많이 한 보조금을 뭐 많이 주거나 뭐 그러겠다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좀 효과적인 정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단순히 공무원을 늘린다 이걸로는 전혀 국가 경제가 건전해지질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조금 근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뭐 기업이 그냥 크게 보면 기업이지만 그냥 작은 가게라고 쳤을 때 결과적으로 아이템이 시대에 부르면 이게 그거 돈을 벌 수 있는 시대의 부름에 반영을 하느냐. 그러니까 뭐 식료품 사업이 한창 뜰 때가 있었고 아니면 뭐 그때 뜨는 뭐 대세라고 그럴까요? 그런 게 다 다르잖아요. 예전에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되게 작았다가 지금은 스마트폰 시장이 거의 전자산업의 거의 대부분까지는 아니지만 엄청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렇게 대세가 바뀌어가는 타이밍에 그렇게 뭔가 더 이상 이 분야가 마지노선인데 이 분야에서 일자리를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새로운 아이템이 있거나 아니면 이제 개발되어 가는 거나 기술이 발전되어 갈 수 있는 부분에다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거는 시대의 반영에 맞춰서 아마가 아니라 당연히 자연스럽게 계속 그런 발맞춰서 이렇게 생겨날 거예요. 생겨났다가 없어지고 망하고 또 생겨났다가 잘 되는 기업들은 뭐 대기업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식으로 계속 될 텐데 그거는 당연한 시대적인 반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외적으로 국가가 해줄 수 있는 게 뭐냐고 따졌을 때 시대의 바람을 타가지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는 기업이 있다고 쳤을 때 근데 그 기업이 아직 성장하는 기업일 때 기업한테 만약에 기업한테 증세를 더 많이 때려버린다 그러면 그 기업은
이제 투자를 받고 이제 더 커져가서 몸집이 커진 상태에서 증세를 많이 내는 것보다 몸집이 이제 커져가는 상황에서 증세가 더 증세가 돼버리면 그 퍼센트 비중은 적더라도 그게 훨씬 장래적으로나 그런 투자할 수 있는 규모가 더 작아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당연히 일자리를 더 만들 수 없는 거고, 지금 뭐 어떤 프랜차이즈가 이제 되게 잘 돼서 알바를 더 뽑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때 난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이번에 알바 많이 올랐잖아요. 최저임금제가. 그러면서 알바들 많이 잘렸다고 저도 듣고 제 주변에도 많이 봤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 시대 방향을 타서 이제 좀 발전하려고 하는데 국가가 발목을 잡은 전형적인 사례가 이번 사례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아까 저번 시간에 저희 증세 뭐 그런 거 많이 봤었잖아요. 하여튼 그래서 대부분 국민들이 증세에 찬성을 하고, 그리고 증세에 찬성을 하고 거기다가 복지도 찬성을 해버리고, 근데 그것을 그때 아까 얘기했을 때 기업한테 대부분은 그거를 물려버린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솔직히 뭐 지금 이제 다 이제 세계화 시대에서 국가적인 기업의 장벽이 옮기려면 얼마든지 옮길 수 있는 상태에서 더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 더 그 많은 비용을 남겨서 그걸 헤쳐먹겠다라는 그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그거를 더 투자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가야 더 회사가 더 커지고, 자기들의 목표나 그런 좀 속된 말로 땡길 수 있을 때 땡긴다 그래야 되나? 커질 수 있을 때 그 발목을 안 잡힌 상태면 더 클 수 있는데, 발목을 잡아버리면 몸집이 마지노선이 더 빨리 와버리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충분히 가능성 있는 기업인데 우리나라의 시스템에서 크지 못하는 게 아닌가? 좀 세금이 적은 나라나 아니면 기업에 대한 보장이나 혜택이 많은 나라에 가면 더 많이 클 수 있지 않을까? 당연한 그런 생각도 좀 해본 적은 있어요. 아까 세금 얘기하셨는데 이명박 정부 당시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일자리가 별로 안 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는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기업한테 어떤 세금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고, 그러면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그럼 투자를 한다는 것이 결국 뭐 설비 투자도 있고 또 뭐 공장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다 자연스럽게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인세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업에 대한 세부담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도 있어요. 그러면 다시 원래대로 기업한테 좀 부담을 더 지워주더라도 어쨌든 그 돈을 가지고 복지도 하고 뭐 공무원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하자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또 대부분이 동의를 하는 건지, 어쨌든 뭐 많은 찬성이 주변에서 좀 느껴져요, 청년들을 보면. 그러니까 뭐 세금만으로의 그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는 않고,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좀 반성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는 보는 시각을,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했던 얘기들이 다 그런 거거든요. 기업을 갖다 인센티브를 줘서 기업이 투자를 많이 하면 일자리가 늘어나고 뭐 그런 식의. 그래서 그러면 근데 그게 이제 별 효과가 없었으니까,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되나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다른 방법, 그러니까 기업 뭐 지금 이제 법인세를 다시 올린다고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세금적인 혜택을 없애더라도 기업들이 어쨌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또 그 같이 또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금도 더 걷어서 확보하고, 또 이제 일자리도 만들 수 있는 다른 정책적인 것들을 쓰면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업에게 세금을 좀 더 많이 내서 안정적인 직업을 더 많이 하면 좋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씀이죠. 예, 그것도 그렇고, 일단 뭐 증세 얘기했기 때문에 법인세 부분에만큼은 지금 이제 그 일정 부분 과세 표준이 2천억 이상 기업한테 대해서 이제 뭐 초대기업 뭐 이런 말을 하던데, 어쨌든 그 세율을 올린다고 다시, 그러니까 MB 정부 이전으로 옮긴대요. 세율을 그러니까 높인다는 얘기죠, 다시. 그러니까 일자리를 안 만들었기 때문에 공격받는 게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지적받는 부분이. 그러면 이제 세금만으로는 우리가 더 이상 이제 법인세를 계속 깎아야 된다, 뭐
OECD 기준으로 낮춰야 된다. 이런 얘기는 좀 잘 통하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뭐 창의적인 방법들, 기업을 우리가 열심히 기업들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서 정말 좋은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내고 또 이렇게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지? 근데 그 아까 있잖아요. 그 뭐 MB 때 저는 MB 정권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은 아니지만 법인세를 낮춘 게 답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전부 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삼성에서 지금 평택 쪽에 지금 대규모 반도체 그거를 네. 세운 거 아시죠? 네. 그게 엄청난 규모인데 아마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공장이 그쪽에 생긴 거예요. 거의 뭐 어떻게 보면 한국의 실리콘밸리라 그래야 되나? 그런 느낌이 네. 생기고 이제 그 평택 주변에 이제 삼성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생기면서 그렇게 한국의 실리콘밸리가 형성되지 않을까라고 전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제 관심 분야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하는데 삼성 같은 경우에는 뭐 하던 산업도 계속 꾸준히 항상 최근 뭐 MB 그때 이후로도 계속 적자를 낸 적은 없고 거의 계속 상승 곡선이었는데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 법인세를 낮춘 시점으로 그 기업들이 흑자였나 적자였나를 따져보고 그 흑자였고 그 많이 벌었는데도 더 많이 유보금을 챙겨놓기만 하고 풀지 않았냐라는 거를 따져봐야지 그 법인세를 낮춰줬는데 얼마 지났는데 일자리가 그렇게 크게 늘지 않았다더라 라고 하는 것만으로 판단하기에는 좀 시기상조라 그래야 되나? 좀 판단하는 잣대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 법인세도 낮췄지만 그때 당시에 세계적인 흐름이나 그 기업의 상황에 따라서 흑자가 아니라 적자일 수도 있는데 적자이지만 법인세를 낮춰서 오히려 한숨 덜긴 했지만 절대로 뭐 일자리를 늘린다거나 하는 그런 상황은 못 됐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거를 다 잣대를 기업별로 어떤 상황에서 법인세를 인하했는데 일자리를 안 늘렸더라. 흑자인데 안 늘리는 거는 문제가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적자이거나 하고 유지였는데 왜 안 늘렸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좀 분석하고 논의해봐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편이라서. LG 같은 경우에도 삼성은 전자산업이 이렇게 막 발달하고 있는데 제가 어디서 기사를 봤는데 삼성 가전 부분 상반기였나 아니면 이 4분의 2분기였는지는 모르겠는데 상반기나 그쯤에 삼성전자 전체가 아니라 삼성 가전 부문 영업이익이 LG전자 전체 영업이익이랑 영업이익보다 많다라는 기사를 봤어요. 네. 그렇게 따졌을 때 뭐 당연히 LG랑 삼성이랑 규모의 차이가 나지만 그 정도까지 차이 날 정도의 LG가 떨어지는 기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만큼 삼성은 쾌거를 누린 반면에 또 비슷한 같은 부류의 산업이잖아요. 같은 부류에 속하다 보니까 삼성이 상대적으로 너무 치고 올라가면 LG가 차지하고 있던 부분이 또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고 그런 거는 좀 다 고르게 생각을 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법인세 인하를 했는데 너네가 일자리를 안 만들었으니까 다시 법인세를 올려도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네. 일자리가 안 만들어진 거는 법인세를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복합적인 거죠. 좀 그럴 수도 있다 이 말씀 같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같은 경우 그래요. 그러니까 기업하고 이제 정부죠. 네. 뭔가 사실 기업은 그냥 자기 이익 창출하는 게 우선이니까 뭐 사실 일자리도 그래요. 인건비 뭐 줄일수록 좋죠. 굳이 억지로 자기 돈 써서 추가로 사람을 고용할 필요는 사실 기업이 없어요. 근데 일단 기업은 국가에서 돈을 벌고 있으니까 이제 정부에서 어느 정도 요구하고 대신에 기업한테 너 대신 뭐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기브 앤 테이크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업도 어쨌든 꾸준히 공세를 내고 사람 고용하려고 하고 비정규직도 그렇고 정규직도 포함을 하고 그래서 이게 문제가
이 그 세금이나 아니면 고용의 문제가 그냥 그 기업 A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그 기업이 또 다른 거래처랑 또 많이 계약을 하잖아요. 소위 뭐 하도급 업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거래처라고 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삼성 핸드폰 하나를 만들어도 그거를 부품을 모든 걸 다 상품이 주문하는 게 아니라 하청을 주거나 의뢰를 하거나 해서 또 수많은 부품 계열사들이 존재하고 또 이 사람들하고 중간에 교류하는데 뭐 택배를 이용할 수도 있고 수많은 업체가 관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유기적인 관계를 어느 정도 정부가 이해하고 나서 그러니까 최종적인 합이 이제 국가의 플러스가 되도록 정책을 마련했어야 되는데 무조건 세금을 올린다 뭐 아니면 무조건 많이 고용해라 이러면 반드시 역효과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부동산 양도세 건드렸다가 오히려 역효과 났던 케이스나 아니면 무조건 뭐 공무원 많이 늘린다 전혀 문제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처사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공무원 늘리는 것도 공무원이 하는 일이랑 일반 기업의 사원들이 하는 일이랑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죠. 공무원은 사실 생산보다는 관리직에 치우쳐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국가는 생산을 해서 파일을 늘려야 되는데 공무원은 파일을 관리하는 역할만 하고 어떻게 보면은 너무 늘어난 파일을 소진하게 되는데 완전히 그걸 간과해 버린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 내용이 그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건데 네. 지금 이제 공공기관 채용, 공무원 채용 이런 거 합쳐서 81만 개 일자리를 만든다고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렇게 해서 정부가 인위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서 소득을 높여주면 소득이 높아진 만큼 소비가 늘어나고 소비가 늘어나니까 내수가 살아서 경제가 성장한다 이런 논리예요. 그 현재 정권이 내세운 그 성장의 그 어떤 뭐라 해야 될까 가치관이라고 할까요? 내세우는 것이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대선 그 후보 당시의 토론에서도 어떤 특정 후보가 굉장히 그걸 가지고 집요하게 공격을 한 적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그런 얘기는 이건 이제 우리는 경제학적으로 심각하게 들어가자는 게 아니라 네. 일반적인 우리 20대 30대 생각에서 뭐 정부가 소득을 높여주면 그래 뭐 좀 쓰겠지 그래서 쓰면 그래 경제가 좋아지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것도 소상공인 측면에서는 그런 현상이 확실히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뭐 공무원이 늘어나면 공무원 자리가 늘어나니까 그 공무원 사람들이 늘어나면 그 근처에 식당가도 살아날 거고 뭐 그 유흥가도 살아날 거고 뭐 근처에 여러 가지가 살아날 거고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젊은 청년들이 이제 아이를 낳고 하면 또 교육적인 부분이나 이제 그런 것도 좀 더 많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은 맞는데 그 제가 생각하는 건 그런 거죠. 공무원 일자리를 해서 받는 거는 결국 어쨌든 국가를 통해서 받는 거고 그냥 우리 집안 내부에서 받는 건데 이 돈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 집안 것만 쓰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진짜 뭐 핸드폰만 봐도 뭐 미국의 애플 제품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은 삼성 제품이 애플 제품에 비해서 크게 떨어지거나 혹은 오히려 앞선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저도 약간 앞선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그런데도 굳이 미국의 애플 제품을 굳이 쓴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기호에 맞춰서 판단하는 거니까 그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근데 그렇게 국가를 통해서 받은 돈이 내수를 돌지만 그 내수가 도는 것들은 결국 외국으로 무조건 빠져나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내부에서만 도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만 계속 이렇게 맴돌면 좋겠지만 그러면 전체가 뭐 이론적으로 잘 돌아갈 수도 있겠지만 근데 다 계속 빠져나가는 건데 그 밑빠진 독에 조금씩 계속 물이 새는 것처럼 결국 외국으로 나왔으면 그만큼 다시 보충해줘야 또 그 내수가 다시 도는 건데 그 공무원 일자리만 공무원 일자리를 늘려서 그런 효과를 거두고 병행해서 뭐 외국이나 그런 경쟁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돈을 어떤 식으로 벌어들일 수 있을까 외화를 어떻게 벌어들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저는 적어도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현 정부가 그에 대한 대안을 내놓은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무원을 일자리 당장 내수를 좋게 하려는 한 방법일 수 있어요. 그냥 짧은 단기간으로 봤을 때 좋은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아까 말했다시피 밑빠진 독인데 그 밑빠진 독을 다시 채워놓고 이거를 원상복귀 시킬 수 있는 정상 궤도를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마련돼야 되는데 그런 대안은 없이 지금 공무원 일자리를 이미 일은 저질러 놨어요. 근데 일은 저질러 놨는데 그에 맞춰서 이 대안을
계속 고민을 하거나 이미 같이 병행되어야 되는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없으니까 당장 5년 뒤에 그 공무원 일자리 는 것만 해도 수십 조에서 수백 조가 없어진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게 다 결국에 국민 혈세 아닙니까?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공무원이라는 게 무슨 뭐 하루 이틀 근무하고 마는 것도 아니고 진짜 정년이 보장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원하는 건데 청년들이. 근데 그렇게 뭐 물론 이제 어떤 방법이 있겠죠. 단계적으로 이렇게 뽑는다든지 뭐 인원수를 이렇게 뭐 한꺼번에 80만 명을 뽑겠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뭔가 대책이 그러니까 뭔가 방법이 있을 텐데 중요한 거는 그거에 대해서 과연 이제 들어가는 돈, 그 인력을 관리하고 계속 그 하는데 들어가는 돈은 결국 이제 세금에서 충당이 안 되면 빚을 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네. 어떤 생각이세요? 그래서 그렇게 빚을 내서 결국 나라가 위험해질 수도 있고 한데 이렇게 그 공무원을 늘리고 해서 소득을 높여서 소비로 이어지게 한다. 그래서 경제를 성장시킨다. 와닿지 않으십니까? 마찬가지로? 예, 저도 네. 전혀 와닿지 않고, 네. 그러니까 그렇죠. 결국은 내수 진작을 위해서 그러겠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의 그런 정책을 이미 그리스도 했고, 그리고 또 여러 그 사회주의 정책, 사회주의 나라들에서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공무원 올려서 일단은 돈을 주면은 그 사람들이 소비를 할 테니까 국가 경제가 좋아지고 그래서 어떻게든 굴러갈 거다. 이 말, 그 저도 어떻게 보면 한근영 씨 말씀에 동의를 하는 게 지금 세계가 무슨 폐쇄 경제 체제도 아니고 글로벌화돼 있어서 진짜 뻑하면은 해외 여행을 가는데 그 사람들이 내수에 돈을 쓴다는 보장도 없고 그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해요. 그리고 문제가 그런 식으로 공무원을 많이 뽑아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무원은 관리직이에요. 그러니까 개발과 생산보다는 그냥 있는 걸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업도 다 그런 식이잖아요. 뭐 발전소라든지 아니면 뭐 코레일이라든지 있는 국가기관 산업을 관리하는 쪽이지 엄밀히 말해서 기술 개발을 한다거나 뭐 이런 실제적으로 외화를 벌어들이거나 할 수 있는 거하고는 관계가 멉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막상 뽑아놓으면 나중에 감당하지 못할 때는 잘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리고 한 사람당 들어가는 비용이 호봉이 또 계속 올라요. 호봉이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호봉이 계속 오르고 은퇴하면 연금도 줘야 되는데 그럼 그 사람들의 반발은 어떨 것이며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그런 거에 대비해서 뭐 공무원 노조를 뭐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는데 법을 어떻게 고칠지는 모르겠어요. 결국에는 집단 이익 집단화 되면은 돌이킬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네. 부작용이 더 예. 우려가 많이 되시는 거군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이건 갑자기 생각난 건데 두 분 다 공통점이 이공계 아니십니까? 네. 자, 그러면 이공계를 전공한 사람의 입장으로서 네. 정부가 과학기술의 어떤 정책적인 면을 통해서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있겠죠.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저는 지금도 공부를 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네. 느끼는 게 뭐냐면 기술은 정말 빠르게 발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 학생 입장으로서 따라가기 너무 벅찰 정도로 발전을 하고 있는데 그 교육을 마련해주는 장인 사실상 전 대한민국에서는 대학이죠. 대학은 그거를 전혀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학부생 레벨에서 배우는 거는 이미 20-30년 전의 기술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저희 반도가 이제 전자공학 기준으로 한다면 20-30년 전의 기술을 하고 있는데 당장 그 20-30년 전의 기술이 토대가 돼서 현재 기술이 된 건 맞고 그거를 알아야 이제 지금 현재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건 맞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뽑아 넣으면 얘네들은 지금 쓸 수 있는 잣대가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키워야 되는 햇병아리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성균관대학교가 삼성이랑 연관이 되어 있는 학교잖아요. 성균관대가 국내에서 반도체를 거의 제일 알아주는데 반도체 분야에서 삼성 자체가 성균관대학교에 투자를 해요. 반도체 학과에 투자를 해서 교육이 그런 시스템에 맞춰가서 삼성 자체의 그런 뭐 공장이나 이런 것도 같이 협업할 수도 있고 뭐 같은 사업을 같이 추진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계속 같이 함께 멱살
자꾸 끌고 간다고 하나요?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같이 가는 그거 있는데, 다른 지방이나 이런 대학들을 보면 굳이 저런 과가 필요 있나 하는 학과도 되게 많고, 솔직히 뭐 정말 이미 시대에 이제 동떨어져서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 과가 모든 대학에 다 있을 정도로 그런 게 있어서, 뭐 좀 그 포인트는 다르지만 유럽의 살찐 고양이 정책이라고 있잖아요. 그 좀 너무 많이 가진 사람들을 좀 이렇게 증세하는 약간 그런 비슷한 느낌인데, 이게 필요 없는 부분은 잘라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필요한 부분을 더 발전시켜야 돼. 필요 없는 부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더 발전을 못하고 있는 게 지금 대학의 현실이고, 없어져야 되는 부실 대학도 정말 많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아까 전에 지민 씨님께서 얘기하셨는데, 기업이 뽑고 싶어하는 인재는 없고 기업은 굳이 내 돈 내서 고용할 필요는 없고, 그렇게 따지면 국가가 조금 기업을 구슬리든지 아니면 국가와 기업이 같이 힘을 맞추든지 해서 해당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기르는 교육 시스템을 만들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런 게 진짜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진짜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각 기업마다 뭐 CJ는 문화 쪽이 강하고, 뭐 삼성은 반도체 쪽이 강하고, LG는 가전 쪽이 강하고, 뭐 이런 전문 분야가 다르잖아요. 뭐 아니면 뭐 식료품 뭐 회사도 있고, 뭐 청정원이나 뭐 이런 회사들도 있고. 근데 그런 회사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뭐 우리는 이러이러한 인재가 원하고 이러이러한 기술이 이렇게 발전하는데 이러이러한 인재를 원하는데, 막상 뽑으려고 하면 20-30년 전의 기술을 배운 애들이니까, 일단 전자공학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별로 뽑고 싶은 생각도 안 들 거고, 그런 거를 그래서 삼성이 이렇게 성균관대 반도체학과 학생들을 많이 뽑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학 다니면서 이미 삼성이 확정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졸업하면 바로 삼성으로 가겠다 이런 계약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도 삼성이 자기들이 원하는 인재를 키웠으니까 우리가 쓰겠다, 내 돈 더 주고서라도 미리 아직 졸업도 안 했지만 데려가겠다라는 게 확정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 확정이 있으면 청년들이 굳이 공공기업이나 뭐 공무원이나 이런 거에 목맬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내가 지금 공부하는 게 기업들이 내가 지금 공부하고 맞춰가는 스펙이 기업이 원하는 거랑은 동떨어져 있으니까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맞춰가기 위해서 국가와 기업이 함께 해야 되는지 않나. 근데 지금 현 정부는 좀 기업을 적대적으로 대한다는 느낌이 저는 좀 많이 들어서, 그런 발맞춰서 교육을 개혁한다? 라는 느낌은 상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술 발전도 중요하고, 그런 기술 발전에 맞춰서 교육을 시키는 것. 교육이 예. 결국 인재를 만들고 기업에 필요한 그런 그 일자리도 만들어낼 수 있다. 예. 그런 얘기시고. 네. 공학도로서 한마디 또 하신다면. 그래서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산학협력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기술 이제 기업하고 학교가, 그리고 또 국가가 적당히 이제 중재를 하거나 해야겠죠, 제도적으로. 그래서 보면 진짜 말씀이 맞는 게, 실무에 대해서 베이스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학교가 하는 거는 그러니까 기존의 이론은 가르치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는 도시공학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 투자 회사를 가든 아니면 설계 사무소에 들어가든 뭔가 어딘가 실무에 투입이 될 텐데, 물론 그런 거에 대해서 가르치지만 실제 사례를 가지고 정말 일하는 것처럼 모의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는 게 적어요. 그냥 단순히 학생들 모아놓고 너희 팀 프로젝트를 해라 라고 해도 뭐 하겠어요. 결국에는 PPT 발표하고 그냥 끝입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맞는 건지, 그러니까 실무를 직접 해본 분들한테 평가를 받기도 조금 여의치가 않고,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똑같이 뭐 영어 점수, 그 다음에 면접, 그 다음 발표 실력 이런 걸로 해서 천편일률적인 공채로 통과해서 들어가고, 또 그걸 위해서 또 수험 준비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업하고 학교하고 단절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실무에 투입하기엔 까다롭고, 그러다 보니 취업의 문도 바늘구멍처럼 좁아지고, 일자리도 좋은 일자리,
그리고 상대적으로 좋아 보이지 않는 일자리 양극화되고 그런 중재 기능이 부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분의 그러니까 얘기를 종합해 보면 네. 공무원을 많이 뽑는 것은 좀 나쁘지 않을까 이런 우려. 그리고 기업한테 어쨌든 이런 혜택이라든지 뭔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정부가 해줘야 좋은 일자리가 생겨날 거다 이런 생각이신 거죠. 네. 그래서 뭐 제가 이제 다른 그 두 분의 생각과 반대되는 얘기도 이렇게 좀 들고 해서 여러 가지 목소리를 우리가 담아 볼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여기서 어떤 또 결론을 내릴 수는 없죠. 항상 결말은 열려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오늘 뭐 그 취업 얘기는 뭐 더 마무리 더 하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자유롭게 뭐 국가에 뭘 바란다 뭐 아니면 자유롭게 일자리 취업 문제 또는 뭐 이제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그런 대기업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좀 반감을 갖고 있는 일자리도 안 만드는데 세금을 왜 깎아줘 뭐 이런 식으로 반감을 갖고 있는 청년들이나 이런 또 하고 싶은 얘기 자유롭게 한 1분 30초씩만 마지막으로. 저부터 먼저 하자면 네. 1분 30초입니다. 저는 되게 현실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편인데 주변 친구들을 보면 너무 꿈이라는 단어가 너무 생소한 단어가 된 것 같아요. 저희 청년 세대한테는. 저희 부모 세대한테까지만 해도 그래도 자신이 원하는 게 명백하게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토대가 안 되어 있다는 거는 지금 현 청년들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어찌 됐건 복합적인 문제겠지만 기성세대 분들이 그런 거를 청년에 대한 청년들이 그런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지 못한 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기성세대 분들은 조금 그에 대해서 조금만 배려를 해주고 조금만 함께 머리를 맞대주시면 청년들도 좀 뭔가 이렇게 마음이 다르지 않을까요? 이렇게 내 마음을 내 고민을 함께 들어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내가 나한테 중요한 꿈이고 저 사람들한테는 자신의 고민이 아니지만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고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기성세대에 대한 욕이 아닌 기성세대가 우리의 고민을 함께 들어주고 함께 나아가는 같이 그냥 정말 가족이고 부모고 형제 자매 같이 그렇게 되면 정말 좋을 것 같고 혹시라도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제 또래나 2030 청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뭐 저랑 사상이 반대든 사상이 같든 그거는 저는 상관이 없이 저는 저랑 반대쪽의 생각을 가지는 사람도 자기의 잣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뭐 누가 옳든 간에 그거는 좀 시간이 지나야 저는 그게 판단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논외로 하고 그냥 모든 청년들이 좀 그런 꿈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터전이 그렇다고 꿈을 안 갖고 현실만 보는 거는 좀 저는 그건 보기가 좀 힘들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지민 씨. 약간 지금 이제 국가가 어쨌든 현실의 벽이라는 게 있잖아요. 청년들이 느끼기에 뭐 이제 꿈도 있고 그리고 어떤 경제적인 목표도 있고 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재반 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면서 이제 한 길로 가게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대세를 따라가게 되는데 이제는 이 대세가 지금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그러니까 어렵더라도 결국엔 자기 살 길을 자기가 찾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 취업을 하든 뭐 공무원 시험을 보든 아니면 또 이제 창업을 하든. 그래서 보면 창업 성공 사례도 이제 정말 기적처럼 올라오고 이런 분들의 사례가 정말 훌륭하다 하는데 그거예요. 어느 쪽 또 요새 보면은 창업을 하는데 그걸 진짜 그 길로 나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스토리텔링 재료로 이용하려고 혹은 보조금을 타는 수단으로 쓰려고 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정책이나 이런 재반 환경이 악조건이더라도 적어도 그런 기회주의적인 행태는 보여서는 안 되겠다. 정말 어떤 청년의 순수성이 있어야 되고 또 아까 한근영 씨도 말씀해 주셨지만 진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면은 또 취업이 되기도 하고 또 아니면 국가에서 기업이나 이제 혹은 학교에서 취업을 준비한 사람들에서 중재하는 시스템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뭔가
기존의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국가에서는 적어도 그냥 미봉책을 만들어서 뭐 공무원은 무작정 늘린다 이런 걸로 해결하려고 들 게 아니라 좀 더 포괄적인 이해가 필요한 것 같다. 결국에는 국가든 기업이든 학생이든 학교든 사실 모든 개체가 지금 다 각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청년들의 고민,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인 취업 얘기에 대해서 이 일자리에 관련돼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청년들이 마음껏 자기 꿈을 펼치고 또 하나는 자기가 하고 싶은 원하는 일자리를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그런 정말 낮은 실업의 상태에 있는 좋은 날이 오기를 우리가 기다려보면서 오늘 이 시간은 마치고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